32번부터 37번 지문, 과학기술 지문입니다. 과학기술 지문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 지문은 제재의 특성상 전문 용어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굉장히 낯선 단어들이라는 뜻이에요. 낯선 단어들의 경우 맥락에 의해서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말은 결국 의미 분석이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도통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과학기술은 보통 원리나 과정에 의한 글의 구성이 대부분이에요. 원리나 과정이란 어떤 순서나 절차에 따라서 모든 단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개념의 특징이 도출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단어 치환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20번 지문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단어 치환이 안 되면 우리가 처리하고 기억해야 할 정보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문들보다 유독 헷갈리고 근거의 위치를 찾기가 힘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을 그냥 넘길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 낯설고 어려운 지문들이 그래도 나에게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 지문들을 접하면서 꾸준히 훈련해야만 해요. 그리고 또 과학기술 지문은 방금 얘기했던 이유들로 인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 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과학기술 지문이 앞부분에 배치가 되면 그거의 시간을 뺏기느라 정작 풀 수 있는 기회, 다른 지문으로 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과학기술 지문이 나왔는데 나는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 여전히 너무 어렵다 라고 느끼는 친구들은 순서에 상관없이 과학기술 지문은 무조건 뒤로 밀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쉬운 지문과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시간이 남는다라고 하면 과학기술 지문을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그렇게 푸는 것보다 내가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 과학기술 지문이 배치되더라도 내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풀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어려울수록 그만큼 더 많이 노력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 먼저 볼게요. 32번 문제, 가를 읽고 가질 수 있는 의문 중에서 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한 지문에 2개 이상의 글이 나왔을 때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구성되는데요. 이럴 때는 근거의 위치가 어느 글과 연관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의문이 생겼는데요. 이걸 어디서 해결한대요? 나에서 해결하겠대요. 그러면 답은 해결을 할 수 있는 나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를 읽고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뭐다? 나의 내용에 대한 일치, 불일치 문제다. 자, 다음 33번, 가와 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너무 간단하죠? 내용 일치, 불일치. 그런데 가와 나가 각각 구별된 지문이기 때문에 같이 보지 말고 조건부로 나눠서, 그래서 가 읽고 관련 선지 체크, 답이 안 나오면 나 읽고 마저 체크. 자, 다음 34번,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지문과 보기를 이해하는 것, 즉 내용 일치, 불일치. 우리 어떻게 풀기로 했죠? 단어 치환. 그런데 이렇게 과학기술 지문 보기에 그림이 있는 경우에는 단어 치환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즉 이 그림의 각각의 부분들이 지문에 있는 어떤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따 풀면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다음 문제.
35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제가 앞에 독서 질문 풀 때 말씀드렸죠. 기억의 이유는 뭐다? 이 조건과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단어로 사용된 표현을 찾아라. 이것도 단어 치환의 원리로 풀면 되는 문제. 자, 그러면 36번.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럼 이제 알죠? 말 안 해도. 어떤 원리? 단어 치환의 원리. 자, 37번 문맥상 A부터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한 거. 어떤 문제라고요? 어휘 문제. 어휘 문제는 제가 어떻게 풀자고 했어요? 지문의 내용과 상관없으니 단독으로 지문 읽기 전에 먼저 조건 확인해서 풀어보자. 그래서 이건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할게요. 지문 읽기 전에 각각의 근거 위치 확인해서 바로바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문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의 첫 번째 문단. 촉각을 통해 가상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하며, 자,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햅틱 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원리가 뭐래요? 촉각을 통해서 가상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장치는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이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죠? 뭐뭐를 통해. 그러면 이 촉각은 뭘 의미한다? 손을 의미한다. 그쵸? 이 손을 통해서 가상의 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대요. 가상환경의 물체와 사용자를 연결. 뭘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근데 손을 통해 가상물체에 관한 정보를 전달. 그럼 이 연결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다?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다. 그쵸? 사용자가 햅틱 장치를 통해 가상물체를 만지면, 자, 과정이에요. 가상물체를 만져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이 뭐예요? 가상환경 시스템은 뭘 해줘요?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을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해요. 그리고 사용자는 이 포스 피드백에 의해서, 그쵸? 이 전달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가상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해요. 즉 뭐예요? 내가 가상물체를 만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에게 포스 피드백이라고 하는 신호를 전달해줘요. 그럼 나는 나 지금 뭐 만져지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문단 봅시다. 진동 촉감은 주어로 왔죠. 진동 촉감은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포스 피드백으로, 그러면 이 포스 피드백에 해당하는 종류 중에 하나가 뭐다? 진동 촉감이다. 그죠? 얘는 뭘 활용했어요? 앞전 소자를 활용했어요. 이 활용한 장치를 우리 뭐라고 해요? 앞전 구동 장치라고 해요. 그래서 앞전 소자의 내부에는, 소자의 어디에는? 내부에는 한쪽에는 뭘 줘요? 양전기를 주고요. 반대쪽에는 음전기를 줘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해요? 쌍극자라고 해요. 얘네들이 어떻게 존재해요? 수없이 존재해요. 겁나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전 소자에서 양전기를 띠는 쪽에 음극을 연결하고, 양전기에 뭘 연결한대요? 음극을 연결한대요. 그리고 음전기를 띠는 쪽에 양극을 연결해요. 음전기에는 뭘 연결해요? 양극을 연결해요. 그래서 뭘 줘요? 전압을 주면 쌍극자가 뭐였어요? 양전기와 음전기들이 음극과 양극으로, 즉 각각 연결된 쪽으로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전 소자가 늘어나는, 이렇게 끌려가면 앞전 소자는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이거를 우리 뭐라 그래요? 인장현상이라고 해요. 즉 내가 얘네를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전압을 막 주면 얘네가 끌려가니까 엄청나 움직이겠죠? 이 움직이는 활동이 막 늘어나게 되면은 뭐가 된다? 인장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와 반대로.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겠어요? 양전기에 양극을 연결하고
음정기에 음극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연결하면 쌍극자들은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이렇게 똑바로 연결했더니 막 움직였거든요. 그럼 반대로 연결하면 막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죠. 그쵸? 그럼 보세요. 음극과 양극에서 각각 멀어지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앞전소자가 줄어드는, 그쵸?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수축 현상이라고 해요. 왜? 끌려가지 않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해했죠? 이때 앞전소자의 인장과 수축이 빠르게 반복이 되면, 즉 끌려갔다가 멀어져서 가만히 있다가 끌려갔다가 멀어져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진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앞전소자의 인장과 수축 정도는, 그러니까 인장과 수축이 얼마나 일어나냐는 가해지는 전압이 클수록 커진대요. 인장과 수축의 정도는 전압이 뭐하면 클수록 커지니까 이 둘은 무슨 관계? 정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따라서 전압의 조절만으로도 앞전소자의 진동수와 진폭을 조절할 수 있어요. 왜? 방금 봤잖아요. 전압이 커지면 인장과 수축 정도, 이게 바로 뭐예요? 그러면 진동이 되겠죠. 그쵸? 이 진동이 커진다. 정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얘를 줄이면 진동도 줄어들 거고, 높이고 싶으면 높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인간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얘네는 뭘 만들 수 있다? 쉽게 인지할 수 있는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널리 활용된대요. 자, 다음 질문 봅시다. 한편 나왔으니까 이제 화제가 전환될 거예요. 다른 내용 설명할 거예요. 햅틱 장치로 물체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을 전달하면 사용자는 자신이 만지는 가상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데, 햅틱 장치로는 모두 전달할 수 있대요. 물체 표면의 거칠기도 전달할 수 있대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이 거칠기를 통해서 뭘 파악할 수 있어요? 물체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거칠기에 대한 포스 피드백은 뭐다? 스퀴즈 필름이다.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초음파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뭘 가져가요? 손가락을 가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공기압이 주변의 공기압보다 높여져요. 이 사이의 공기압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러면 이 접촉면 사이에, 이 손가락과 이 표면 접촉면 사이에 압축된 얇은 공기층이 형성이 돼요. 공기압이 높아지면 이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된다? 공기층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가 감소하게 된대요. 손가락과 이 표면 사이에 공기층이 형성이 되면 마찰력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때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 형성된 공기층을 뭐라고 해요? 스퀴즈 필름. 이 공기층을 우리 뭐라고 한다? 스퀴즈 필름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공기 유체의 힘을 우리는 스퀴즈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를 H. 스퀴즈 필름은 진동 표면의 진동폭이 1 이상이고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이 H 거리보다 클 때 형성된대요. 조건이죠?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1 이상이고 손가락 전촉면의 반지름이 거리보다 클 때만 나타난대요. 또한 진동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진동 진폭 혹은 반지름을 뭘로 나눠요? H로 나눈 값이 어떻게 될수록? 클수록 스퀴즈의 힘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정비례 관계. 근데 이렇게 커지면 마찰 계수는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러면 얘는 반비례 관계.
근데 인간은 마찰 계수가 큰 물체를 만질 때, 마찰 계수가 크면 우리는 어떤 촉감? 거친 촉감. 근데 마찰 계수가 작으면 어떤 촉감? 부드러운 촉감. 그쵸? 근데 이게 일정하지 않을 때에는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아요. 따라서 사용자가 가상물체를 만질 때 가상환경 시스템이 햅틱 장치의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조건이 뭐예요? 초음파 진동을 제어하면 사용자는 물체 표면에 뭘 할 수 있어요? 거칠기를 알 수 있어서 종류를 파악할 수 있대요. 자, 그런데 우리 기억. 이유를 물었던 문제 기억하죠?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 단어 치환해야 된다. 초음파의 진동. 첫 번째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진동, 진폭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1 이상이어야 형성된다 라고 했어요. 뭐가? 스키즈 필름이. 그런데 이 스키즈 필름은 스키즈 힘이 작용하는 거고 이게 작용해야지만이 마찰 계수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부드러운지 울퉁불퉁한지 거친지의 촉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 진동이란 단어가 한 군데 더 사용됐어요. 어디? 진동, 진폭을 H로 나눈 값이 클수록 스키즈 힘이 커지고 그럼 이게 마찰 계수에 영향을 주고 이 마찰 계수에 의해서 거친지 부드러운지 울퉁불퉁한지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억에서 사용된 물체 표면의 거칠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답 선지에서 뭘 찾으면 돼요?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이 1 이상이어야 스키즈 필름이 발생을 하고 진동 진폭의 크기에 따라서 이 나눈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스키즈 힘과 마찰 계수의 힘이 조정이 되어서 거칠기를 알 수 있구나. 이걸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스키즈 필름이 발생하면 힘의 크기가 증가해서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봤던 단어들이 아니에요. 진동, 진폭이 1 이상이어야 한다. H로 나눈 값 이거 아니죠. 2번 포스 피드백의 발생 유무에 따라 스키즈 힘의 크기가 달라져. 아니죠. 힘이 달라지는 건 뭐가 달라졌을 때? 진동, 진폭을 H로 나눈 값이 달라졌을 때. 그죠? 3번 진동, 진폭의 변화가 스키즈 필름 발생 유무나 스키즈 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어. 자, 보세요. 진동, 진폭의 변화가 발생 유무. 왜? 스키즈 필름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이 뭐였어요? 진동, 진폭이 1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그리고 스키즈 힘의 크기에 영향을 주어요. 왜? 이 진동, 진폭을 H로 나눈 값이 커질수록 스키즈 힘이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영향을 주죠. 그래서 햅틱 장치의 마찰력이 달라지죠. 왜? 스키즈 힘이 어디에도 영향을 줬어요? 마찰 계수에도 영향을 줬잖아요.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4번 볼까요? 진동, 진폭이 증가하여 스키즈 필름이 발생하면 1 이상이어서 발생을 했어요. 스키즈 힘이 감소한대요. 자, 그럼 스키즈 힘이랑 진동, 진폭은 또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진동, 진폭의 관계를 높이로 나눈 값. 이게 커지면, 그쵸? 스키즈 힘의 크기도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진동, 진폭이 증가하면 이걸 H로 나눈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그럼 스키즈 힘도 어떻게 돼요? 커져야 돼요. 근데 얘는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아요. 5번 진동이 발생해서 스키즈 힘의 크기가 0이 되면 스키즈 필름이 형성되지 않아서 햅틱 장치 마찰력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단어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짐은 다 읽은 김에 가와 관련된 문제들을 풀고 갈게요. 우선 33번 봤던 단어들 찾으세요. 이거 못 봤죠? 그쵸? 그리고 제광각 피질 이런 거 못 봤고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주워? 이것도 못 봤어요. 4번 앞전소자 봤다 우리. 그쵸? 앞전소자의 인장과 수축 현상은
이 내부의 쌍극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이다. 맞죠? 인장은 이게 어떻게 서로 끌려간다 라고 했고, 수축은 얘네가 어떻게 서로 멀어진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 느린 수능 수용체 이런 단어 아직 못 봤죠? 그럼 얘는 다 어디에 있다? 나에 있다. 자, 다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 34번. 보기 이렇게 나오면 제가 지문의 의미랑 연결해라. 그림이 나와도 이 그림에 연결해라 라고 했죠. 자, 그럼 하나씩 연결해 봅시다. 보기 읽어볼게요. 그림은 앞전 구동장치. 앞전 구동장치라는 단어 몇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두 번째 문단의 내용과 연결하면 되고요. 이 햅틱 장치와 손가락 사이에 스키즈 필름이 형성된 모습. 장치와 손가락 사이에 스키즈 필름 형성됐어요. 그게 어디예요? A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스키즈 필름이에요. 그래서 A는 햅틱 장치의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 형성된 공기층. 자, 우리 여러분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세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 초음파 진동수로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과 손가락 사이에 공기압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주변보다 높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가 형성이 돼요? 공기층이 형성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공기층이 바로 뭐다? 스키즈 필름이다 라고 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찰 계수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작아진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찰력이 작아진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B는 진동 표면의 진동 진폭. B는 진동 진폭. 자, 그 다음 C는 표면과 손가락 사이의 거리. 지문에서는 이걸 H라고 표현했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항 먼저 볼게요. A죠. 이거 정리한 거, 우리 내용 연결한 거 봅시다. 주변의 공기보다 압력이 높아 공기압이 주변보다 높아서 진동 표면의 마찰 계수를 감소. 공기압이 높아지면 공기층 형성되고 그래서 마찰 계수가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 O. 그쵸? 자, 2번 B가 일정한 상태에서, 즉 진동 진폭이 일정한 상태에서 진동 표면에 손가락을 가까이 가져가면 진동 표면의 마찰력이 감소한다. 자, 여러분 진동 진폭, 손가락 가까이 가져가는 건 어떤 단어 치환할 수 있어요? H, 거리 치환할 수 있죠. 이 진동 진폭, 거리, 그리고 마찰력의 관계를 묻는 문항이에요. 몇 번째 문단에서 우리가 봤었죠? 세 번째 문단. 자, 지문 확인하세요. 세 번째 문단에 13번째 줄. 진동 진폭이나 손가락 접촉면의 반지름을 H로 나눈 값이 클수록 스키즈 힘이 커지는데, 그러면 마찰 계수는 작아진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진동 진폭이나 반지름을 H로 나눈 값이 어떻게 되면 커지면, 그쵸? 스키즈의 힘이 커지고 마찰 계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진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진동 진폭이 얘는 어떻대요? 지금 일정하대요. 변함이 없어. 근데 손가락 높이를 가까이 가져가면 이 수는 작아지겠죠. 그럼 이걸 나누는 수가 작아지면 이 크기는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죠? 커지면 마찰력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감소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O. 자, 다음 3번. B를, 즉 진동 진폭을 1 이상 유지한 상태. 이거 지문에서 봤죠? 세 번째 문단 1 이상이어야지만 스키즈 힘이 발생할 수 있다. 조건이었죠. 0인 상태가 그럼 뭐야? 스키즈 힘이 발생하지 않아. 그쵸?
반복되는 진동 표면을 만지게 되면 울퉁불퉁한 느낌. 자, 울퉁불퉁하다라는 단어 세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어떨 때? 마찰 계수가 일정하지 않을 때. 그럼 얘는 마찰 계수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그죠? 왜? 스키즈 이미 발생했다가 안 발생하니까 마찰 계수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일정하지 않으니까 울퉁불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맞죠. 자, 4번. C가 뭐였어요? 거리. 그쵸? 일정한 상태에서, 또 나왔다. H가 일정한 상태에서, 반지름이 커지면, 그럼 어떻게, 얘는 나누는 값은 일정한데, 반지름, 나눠지는 값이 커져요.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커지겠죠? 그쵸? 스키즈 힘이 커져서 얘가 커지면 스키즈 힘이 커진다 라고 했어요. 그럼 마찰력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얘도 적절. 이해했죠? 자, 다음 손가락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러면 H는 변함이 없어요. 전압을 높이면 전압을 높인다라는 단어는 우리 몇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우리 두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전압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 인장과 수축이 올라간다. 그래서 진동이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전압을 높인다라는 건 진동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서. 그래서 B를 진동 진폭을 C로 나눈 값이 커져요. 여기 있죠? 진동 진폭을 H로 나눈 값이 커져요. 맞죠? 그래서 원래보다 거친 느낌. 자, 이게 커지면 우리 마찰계수 작아진다라고 했고, 마찰계수 작아지면 세 번째 문단에서 어떤 느낌을 준다라고 했어요? 부드러운 느낌. 그렇기 때문에 거친 느낌이 아니죠. 얘가 적절하지 않아서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지문 마저 읽고 나머지 문제 해결해봐요. 자, 나지문 햅틱이라는 단어는 주어로 왔죠? 햅틱은 촉각에 만지는 이라는 뜻 단어의 개념 설명하고 있고요. 그치? 이런 말로 인간의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과정과 햅틱은 뭐와 관련돼 있어요? 촉각과 관련된 일련의 지각과정. 그리고 가상환경에서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래요. 그래서 이거를 햅틱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햅틱스에는 현실과 가까운 가상의 촉감을 만들 수 있는 햅틱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같은 말이죠. 그죠? 가상의 촉감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그죠?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제 조건, 인간의 촉각 인지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인간이 촉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야 이걸 그대로 가상의 물질 관계에 적용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그럼 어떤 인지 과정이 있을까요? 외부의 특정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첫 번째 과정 뭐야? 외부의 자극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있는 수용체가 피부에 닿으면 뭐가 움직여? 수용체가 움직여. 그래서 수용체가 활성화되어서 전기적 신호가 발생 과정이에요. 발생해. 그럼 이 신호가 촉각을 담당하는 뇌의 제감각 피질로 전달이 돼요. 그럼 인간이 외부 자극을 뭐한다? 자각한다. 어디에서? 뇌에서 인지한다라는 거죠. 이때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는 여기 있죠? 같은 말. 전기적 신호는 자극이 강해질수록 커진대요. 자극이 강해지면 전기적 신호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서로 정비례 관계.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 피부일수록 체감각 피질이라는 곳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면 자극에 어떻다? 민감하다. 그래서 인간의 손은 체감각 피질 영역이 다른 신체 부위보다 넓기 때문에 그럼 넓은 영역을 우리는 여기서 편의상 손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그래서 손에 가해지는 자극에 민감. 왜? 넓으니까 민감하죠. 이해했죠? 자, 다음 기계 수용체는 주어로 왔어요. 기계 수용체는
물리적 자극에 반응하는 수용체로 얘의 특징은 뭐다? 물리적 자극에 반응한다. 피부에 일정한 자극을 어떻게 가할 때? 지속적으로 가할 때 이 물리적 자극이 지속적으로 오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이 반응은 이 감각 수능의 뭐에 따라서? 속도에 따라서 기준이죠. 그쵸? 얘를 나눌 거예요. 뭐에 따라? 속도에 따라서. 빠른 수능 수용체와 느린 수능 수용체로 분류해요. 자, 빠른 수능 수용체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사라지는 때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시작과 끝에만, 그쵸?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때만 뭐 할 수 있겠어요? 자극을 인지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자극의 세기가 변하지 않으면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자극의 세기를 바꾸면 새로운 자극이 시작됐다라고 인지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 자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달리 그럼 반대겠죠? 느린 수능 수용체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는 어떻게? 계속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기계 수용체는 계속 연결되고 있죠. 감각 수용장의 뭐에 따라? 넓이에 따라. 그럼 두 번째 기준보다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겠다. 지름 이꼴 뭐예요? 넓이가 되겠죠. 그쵸? 이 넓이, 지름이 2에서 8mm인 타입 1 수용체와 지름이 10에서 1000mm인 타입 2 수용체로 나눌 수 있대요. 그래서 감각 수용장이란 얘 뭘 정의하고 있어요? 개념 정의하고 있어요. 그쵸? 감각 수용장이란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다른 말로 바꿔요. 영역 이꼴 넓이, 넓이 이꼴 지름이 되는 거죠. 그쵸? 수용체의 지름이 클수록 이 영역이 클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은 넓어지지만, 그쵸? 왜? 우리 지금 단어 치환했잖아. 영역 이꼴 넓이 이꼴 지름. 그러니까 영역이 넓다라는 건 뭐가 넓다? 지름이 넓다. 지름이 크다라는 거. 하지만 뭐예요? 지각의 정확도는 떨어진대요. 영역, 넓이, 지름이 커지면 정확도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그럼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서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어떻다? 자극에 민감하다. 왜? 우리 타입 1이 뭐였어요? 지름이 작았어요. 근데 정확도랑 지름은 반비례 관계이니까 지름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다른 기계 수용체와 달리 타입 1 수용체 계속 연결되고 있죠? 손가락 끝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목에서 팔 방향으로 올라갈수록 수가 줄어들어요. 당연하죠. 손가락 끝에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멀어질수록 얘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피부 전체에서 타입 1 수용체는 타입 2 수용체보다 그 수가 많아요. 얘는 많아요. 이해했죠? 그러면 어떻다? 손가락 끝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다. 여기 거의 몰려있는데 얘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손가락 끝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자, 다음. 한편 내용 바뀌어요. 우리가 손으로 물체를 만질 때 피부는 물리적으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앞에서 계속 봤던 거죠? 만지면 외부 자극, 그쵸?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하지만, 그쵸? 접촉하면 당연히 안에서 반응하죠. 수용체가 앞에서 봤던 거예요. 하지만 자극의 종류에 따라 또 나눴다. 기준이 뭐예요?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기계 수용체의 종류가 달라져요. 즉 어떤 자극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반응하는 수용체가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으로 물체를 서서히 문지르는 경우 물체 형태에 따라 거칠기가 달라지고 이는 손의 미세한 압력 변화를 일으켜요. 그쵸? 형태에 따라 거칠기가 달라지면 이 거칠기는 압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에 영향을 준다? 기계 수용체 활성의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물체 종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달라지면 기계 수용체의 반응이 달라져요. 그럼 이 수용체의 반응에 따라서 이게 거칠면 어떤 물체, 이게 부드러우면 어떤 물체,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느린 수능 타입 원 수용체가 뭐다? 높은 민감도를 가진다. 즉 종류를 뭐가 제일 빨리 파악할 수 있다? 느린 수능 타입 원 수용체가 제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계 수용체에 따라 또 나눴어. 뭐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이 다르대요. 그래서 느린 수능 타입 원 수용체는 1Hz 이하의 저주파. 반면 빠른 수능 타입 1 수용체와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각각 30에서 40, 얘가 각각이니까 200에서 300, 누가? 얘가. 그쵸? 여기에 민감하대요. 그래서 빠른 수능 타입 2 수용체는 얘지요, 얘. 기계 수용체 중에서 역치가 가장 낮아 해당 영역의 주파수에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한대요. 누가? 얘가.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32번. 1번 가상환경 사용자는 왜 200에서 300Hz의 진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까? 자, 200에서 300Hz 어디서 봤어요? 바로 여기. 얘 담당하는 게 누구야? 빠른 수능 타입 2. 얘 어때요? 역치가 낮아서 미세한 자극 변화를 감지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인지할 수 있죠. 왜? 미세하게 변해도 얘가 바로 인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적절. 2번 햅틱 장치에서 진동 촉감이 물리적 포스 피드백을 대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나지문에 이 단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으니까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죠. 이 단어가 없었으니까. 자, 다음 3번. 사용자가 포스 피드백에 의해 물체를 만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과정. 이거 인간이 촉감을 인지하는 과정. 두 번째 문단 설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얘 O. 3번 촉각을 통해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가상환경 기계 장치를 햅틱 장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햅틱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5번 촉각을 통해 가상환경의 물체를 인지할 때 주로 사용자의 손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우리 손이라는 단어 어디서 봤어요? 지문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서 봤어요. 두 번째 문단의 몇 번째 줄? 4에서 8번째 줄. 그쵸? 왜?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의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한데 가장 넓은 인간의 신체 부위가 어디다? 손이다. 그래서 자극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O. 자, 다음 33번 문제. 1번 신체 부위에 따라 타입 1 수용체의 분포 정도가 다르다. 지문 확인하세요. 타입 1 수용체의 분포 정도 어디 나와 있었어요? 세 번째 문단 15번째 줄에서 16번째 줄. 어디에 많이 있다? 손가락 끝에 몰려 있다. 그쵸? 얘 O. 2번 피부에 닿는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활성화되는 체감각 피질의 영역이 넓어진다. 자, 여기 뭐 제감각 피질, 외부의 자극 이런 단어 같이 있는 문단이 어디였어요? 지문 확인하세요. 두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이때 수용체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는 자극이 강해질수록 커지며, 자 그러면 여러분 외부 자극이 강해질수록 얘에 연관을 주는 게 아니라 뭐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어요? 전기 신호가 커진다라고 했어요. 얘랑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3번.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물건과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한다. 기계 수용체라는 단어 어디 있었어요? 지문 확인하면 네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부터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물건을 만질 때 떨어진 물건을 손으로 줍는 경우, 그쵸? 두 번째 줄, 물체와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 물건과 접촉하는 모든 종류의 기계 수용체가 반응. 얘는 그럼 적절. 자, 5번. 물리적 신호에 해당하는 포스 피드백이 특정 신체 부위에 계속해서 가해지면, 자, 이 단어 어디에 있었어요? 지문 확인하세요. 세 번째 문단의 일곱 번째 줄. 느린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전기 신호가 발생한다. 자, 계속해서 가해지면 느린 수능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 자, 봅시다. 이거 의미 연결 단어 치환하는 거. 자, 봅시다. 이거 의미 치환 단어 연결하는 거. 자, 기억. 시험 결과 안경을. 자, 36번 봅시다. 보기 나왔으니까 우리 뭐 하자? 단어 치환, 의미 연결하자. 자, 기억. 시험 결과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이 자신이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대부분의 경우는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뭐다? 촉각, 감각을 인지했다. 그쵸? 대부분의 경우 안경을 착용할 때나 어떨 때? 착용한 안경을 벗을 때만 내가 촉각, 감각을 인지했대요. 뭐 자극이 시작되고 자극이 끝날 때만. 그쵸? 그렇게 단어 치환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뭐와 관련된 단어예요? 우리 몇 번째 문단 지문 확인하세요. 세 번째 문단 몇 번째 줄? 네 번째 줄 보세요. 빠른 수능 수용체에서는 자극이 가해지거나 뭐 안경을 착용할 때나 사라지는 때만, 안경을 벗을 때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해서 자극을 인지한다. 아,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설명? 빠른 수능 수용체. 자, 니은 손가락 몇 개를 피실험자의 아랫입술과 등 부위에 접촉하면서 몇 개가 접촉되었는지 맞히게 했더니 아랫입술에 접촉한 손가락 개수만 정확하게 맞췄고, 자, 아랫입술은 어떻게 정확하게 맞췄대. 그런데 등 부위는 닿은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지문에서 봤던 단어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아랫입술과 등 부위의 차이점. 봤던 단어랑 연결하면 넓이, 영역이 다르죠. 그러면 그 단어가 써져 있던 문단 찾아갑니다. 지문 보세요. 몇 번째 문단에 있었어요?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의 여덟 번째 줄. 기계 수용체는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서 타입 1 수용체와 타입 2 수용체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줄 내려오세요. 지름이 클수록, 즉 넓이가 넓을수록 하나의 수용체가 담당하는 영역은 넓어지지만 정확도는 떨어진다. 자, 그럼 뭐예요? 지름, 넓이가 클수록 정확도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랫입술은 지름, 넓이가 작아요. 그러니까 정확도는 높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맞춘 거야. 근데 등은 지름, 영역이 넓어요. 근데 정확도가 떨어져. 그러니까 닿은 것도 몰라.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문단 마저 보세요. 13번째 줄에 타입 1 수용체가 많을수록 약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
아랫입술은 개수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건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수용체가 있다? 지름이 작은 타입 1 수용체가 있다. 그쵸? 자, 다음 디귿. 우리 이거 봤는데 헤르츠 봤죠? 어디에서? 자, 질문 확인하세요. 우리 어디서 봤어요? 마지막 문단에서 봤어요. 그쵸? 마지막 문단에 헤르츠에 따라서 반응하는 수용체가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자, 마지막 문단 한번 봅시다. 뭐 있어요? 30에서 40. 자, 그럼 그 숫자 찾아요. 어디 있어요? 40. 40은 뭐랑 관련 있다라고 했어요? 질문 확인하세요. 빠른 수능 타입 1. 빠른 수능 타입 1. 그쵸? 자, 마지막 문단 그 다음 숫자 뭘 보여요? 200에서 300Hz. 자, 200에서 300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쵸? 자, 마지막 문단에서 200에서 300에 뭐와 반응한다 라고 했어요? 빠른 수능 타입 2. 그쵸? 그리고 숫자 하나 더 있어요. 뭐? 두 번째 줄에 1Hz 이하의 저주파 영역. 자, 어디 있어요? 여기. 그쵸? 걔는 뭐래요? 느린 수능 타입 1. 그쵸? 근데 보니까 치환이 안 되니 10. 그리고 100. 그리고 500 이런 애들도 부드러운 촉감이라던가 거친 촉감이라던가 다소 거친 촉감으로 할 수도 있대요. 그쵸? 1번 빠른 수능 수용체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벗을 때에만 전기적 신호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자, 빠른 수능 수용체 우리 이미 단어 치환했죠? 쓰고 벗을 때만 그쵸? 시작과 끝에서만 전기적 신호 발생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인다라고 이미 체크했고, 자 2번 아랫입술을 분포한 타입 1 수용체의 수가 자, 원 수용체 그쵸? 우리 이미 분석했어요. 이 수가 등 부위보다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얘가 많으니까 손가락만 다 인질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2번도 적절. 자, 3번. 체감각 비질에서 아랫입술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가 등부에 해당하는 영역보다 넓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문항에 어떤 단어 나왔어요? 제감각 피질에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방금 분석했던 단어 지화는 뭐와 관련된 거였어요? 세 번째 문단 확인해 보세요. 감각 수용장과 관련된 거였어요. 근데 선지에서 요구하는 단어는 뭐였어요? 제감각 피질이었어요. 그러면 이 단어를 다시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지문에 어디에 있어요? 이 문단의 5번째 줄. 체감각 피질에서 보이죠? 얘는 감각 수용장하고는 달라요. 체감각 피질에서 넓은 영역을 차지하는 신체 피부일수록 자극에 민감. 아, 체감각 피질은 우리 위에서 분석했던 감각 수용장하고는 반대네. 체감각 피질이 어떨수록 넓을수록 민감도가 어떻다 높아진다. 그럼 아랫입술은 등보다 굉장히 민감했죠. 그래서 모든 자극을 맞췄죠. 그래서 아랫입술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가 등보다 어떻다 넓어야 한다. 그래야 민감함이 높아진다. 어디에서는? 체감각 피질에서는. 이해했죠? 그 얘는 5. 자, 4번. 물체의 부드러운 촉감과 거친 촉감의 구별은 감각 수용장의 넓이에 따라 결정된다. 자, 여기 넓이가 있었어요, 디귿에? 없었는데. 넓이, 여기 넓이 대신에 뭐가 있었어? 헤르츠, 뭐예요? 주파수 영역이 있었지. 자, 여기 촉감을 느끼는데 이 구별을 우리 뭘로 했어요? 넓이가 있었어? 아니야. 헤르츠 주파수 영역에 따라 다르게 느꼈지. 그쵸? 그래서 넓이에 따라 느낀 게 아니다. 그래서 단 몇 번? 4번. 5번. 기계 수용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 우리 다 찾았죠?
그쵸? 근데 이거 이외에도 자극을 감지할 수 있다. 그치? 왜 우리 못 봤던 이 헤르츠들이 있었잖아. 그쵸? 지문이 없었는데도 얘는 이런 거 느낄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쵸? 보기에 근거 있었죠? 그래서 얘는 O.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